상상할 수 있나요? 칠순을 앞둔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 홀로 버스를 타고 서울 아들 집을 찾아갔다가 길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한 푼도 없는 처지가 된 상황을요. 그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을 뜯어내러 온 것도 짐이 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너무 아파 병원비로 쓸 100만 원만 빌리러 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니를 맞이한 건 따뜻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빌려줄 테니 차용증부터 쓰라고 차갑게 요구했고 곁에 서 있던 아들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차용증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 순간 어머니가 삼킨 침묵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발견한 한 통의 편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며느리가 먼저 시골로 내려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게 됩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족의 갈등 뒤에 숨겨진 3대 산다이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심과 오해의 기록. 오늘 인생도서관에서는 우리 시대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아프고도 절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순옥 올해 68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고단함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지독한 피로와 무력감은 마치 겨울철 칼바람처럼 제 살결을 파고들어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들곤 했지요. 세월이 이만큼 흘렀어도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특히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만큼은요. 전라남도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평생 가난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김영호를 만나 소박하게 살림을 차렸고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것은 없어도 서로를 아끼며 앞날을 꿈꿨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의 가장 큰 행복은 아들 민준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일은 고됐지만 아침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작물을 돌보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는 내내 저는 힘들 줄 몰랐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남편이 곁에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가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철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상 앞에 앉아 묵묵히 공부를 하곤 했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투정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 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만 보면 제 고생은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푼돈을 모아 학비를 대고 제 신발은 다 떨어져 구멍이 나도 아들의 문제집만큼은 꼭 사주었습니다. 남편 영호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이 집안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니 생활은 더 무겁게 제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등은 굽고 손마디엔 굳은 살이 박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면 홀로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만큼은 공부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 땀방울 하나하나가 제 나이듦을 일깨웠지만 민준이가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성공할게요. 라고 말해줄 때면 그 모든 눈물이 희망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넓은 세상으로 나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삶을 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드디어 민준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집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텅 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기뻐해야 함을 알면서도 밀려오는 고독은 견디기 힘들었지요.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쉼없이 바치를 했습니다. 매달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저 잘 지내요. 용돈 보냈어요. 라고 할 때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이가 취직하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시절 만난 서연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서연이는 서울의 부유한 교수 집안 딸로 우리 집과는 환경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소개할 때 저는 기쁘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민준아 사는 형편이 너무 다르면 힘들 텐데 잘 생각해 보거라. 제 걱정에 민준이는 그저 서연이가 착하니 괜찮다고 우선 엄길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서울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호텔 예식장은 저 같은 시골 노인이 발을 들여놓기엔 너무나 낯선 곳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사돈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초라함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홀로 내려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은 저 화려한 세상으로 갔고 나는 다시 이 고립된 땅에 남겨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아들과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삶이 바쁘고 가정이 생겼으니 이해하려 했지만 창가에 앉아 석양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저를 점점 더 멀리 했습니다. 시골에 내려올 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서연이는 젓가락만 깨작거리며 불편해했습니다. 공기가 안 좋다, 가구가 낡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연이가 서울 생활에 익숙해서 그래요 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조차 저에겐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가족 안에서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지쳐 보였고 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도 의무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구나. 언제 한번 올래? 라고 물으면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저의 빈자리는 그들의 화려한 서울 생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을 하루 종일 참았지만 밤이 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도에서 대여섯 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정신은 몽롱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터미널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비도 병원비도 한 푼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민준이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문을 연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저는 간신히 사정을 말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비 100만 원만 빌리러 왔다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문턱에 서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민호 피아노 레슨비에 학원비에 나갈 돈이 태산이거든요.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빌려드릴 순 있는데 절차는 확실히 해야죠. 절차라니 제 물음에 서연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차용증 써주세요. 가족끼리라도 돈 계산은 정확해야 뒤탈이 없거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100만 원 때문에 친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라니요. 주방 입구에 서 있던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얼굴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내가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 물음에 아들은 한참 뒤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써주세요. 그래야 집안이 조용해요. 집안이 조용해지기 위해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떨리는 손으로 식탁 앞에 앉아 펜을 잡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서연이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저는 차용증을 건네준 뒤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구걸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려다 봉투 아래에 깔린 또 다른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아까는 경황이 없어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행카드 한 장과 구겨진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카드에 2천만 원 들어있어요.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에요. 아까 서연이 앞에서 편들어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랑 싸우기 시작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까봐 무서웠어요. 엄마를 계속 비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들은 항상 엄마 사랑해요. 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옷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 뒤에 숨겨진 제 아들의 비겁함과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면서도 아내의 눈치가 무서워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지켜만 본 아들. 이제 내 아들은 비를 가려주던 그 듬직한 아이가 아니라 현실 앞에서 비겁해진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놓아주자고. 그는 더 이상 나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다행히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으니까요. 아들은 전화를 걸지 않았고 저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 2천만 원이 담긴 카드는 부엌구석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돈으로 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요? 적막한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홀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제 뒷모습을 보며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냐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아들은 예전처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니오는 내가 차용증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니?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 거 알았지만 서연이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며칠을 볶아대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너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네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선택했구나. 나는 너를 키울 때 단 한 번도 세상이 무서워서 너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식인지 자책하며 울었지만 저는 그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엄격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어릴 적 작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7살 난 손주 민호가 씻으면서 혼잣말로 할머니 불쌍해, 엄마 나빠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는 할머니는 아파서 돈 빌리러 왔는데 엄마는 종이 쓰라고 하고 할머니 혼자 가는데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서연이의 합리적인 원칙이 그저 잔인한 폭력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다음 날 오후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손주 민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양손에는 고기며 과일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차마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찢어버렸어요. 제가 제 교양과 원칙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라 사람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는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누더기가 아니란다. 찢어지면 꿰맨다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네 자식 부끄러운 줄을 안다니 다행이구나. 저는 서연이가 들고 온 짐을 받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는 묵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둘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예전처럼 투덜거리지 않고 제가 만든 소박한 나물 반찬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아내와 저를 보며 조금씩 표정을 풀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겠지요. 한 번 생긴 틈이 완전히 메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창가에 앉아 아들이 보낸 돈이 담긴 통장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마당에 열린 감나무를 보고 주말에 내려올 손주 민호의 웃음소리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돈도 원칙도 결국 사람의 온기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며느리 서연이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묵했던 아들 민준이의 모습이 더 큰 상처였을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많은 가정 안에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이런 차용증 한 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란 차용증으로 묶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조건 없이 안아주는 사이여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늘 온기가 가득하길 빌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